역사의 라이벌 김소강입니다. 영화계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명량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의 발연기와는 거리가 먼 바로 멋진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우리 한국의 해전의 역사를 새롭게 쓴 이순신 장군, 그리고 그를 모함했다고 알려지는 원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광화문 광장 앞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동상은 아니고요. 자, 멋있게 이렇게 칼을 차고 계신 그분, 바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인데요. 여기서 퀴즈. 이순신 장군이 한 손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에이, 그런 질문이 어딨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TV 퀴즈쇼에서 나왔던 꽤 난이도 있는 하이 퀄리티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초 드립니다. 1, 2, 3, 두둥! 답은 바로 왼손 아니고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진 않고요. 이렇게 멋있게 칼을 차고 계신 바로 이순신 장군,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은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4형제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순신의 가문은 대대로 문반을 배출했던 양반 가문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기묘사 때 큰 변을 당하게 되자 아버지가 에이, 나 관직을 안 할래. 관직을 버리시고 지방에 내려가 평민처럼 살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했던 이순신은 자라면서 활쏘기야 말타기에도 능했고요. 22살에 무예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해서 28에 훈련원 별과라고 하는 무과 시험을 드디어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둥! 말을 타고 달리던 중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낙마 사고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버드나무 가지로 부러진 왼쪽 발목을 감고 끝까지 달린 결과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32살에 무과에 급제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데, 시작한 곳이 당시 사람들이 가기 싫어요 라고 했던 약간 유배지처럼 여겨졌던 바로 함경도 지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변방을 떠돌면서 순탄치 않은 관직 생활을 하시다가 중마고우였던 유승용은 영화배우고요. 유성룡의 추천으로 인해서 정읍 현감이 되는데 이때 나이 43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무인으로서의 어떤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45살에 전라 좌수사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임진왜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왠지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아 예감하셨던 이순신은요, 임진왜란 발발 14개월 전에 전라 좌수사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판옥선이다, 거북선이다 라고 하는 전선을 개조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군량미나 군비 등을 확충하게 됩니다. 거북선이 완성되어서 이렇게 실험 가동을 막 할 때쯤 일본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1592년 바로 4월 14일 13만 7,2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누가? 눈이 이렇게 쥐새끼처럼 찢어졌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게 됩니다. 곧 왜군이 한반도를 모두 다 점령할 것처럼 보였던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던 이 왜군의 진격에 딱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 바로 수군에서 이순신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보를 접한 이순신은요, 이렇게 신중하게 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드디어 85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경상우병사였던 원균과 함께 연합작전으로서 5월 7일이죠. 옥포해전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의 배는 한 30여 척 있었는데요. 불의의 기습 공격 개시를 내려서 30척 중에 26척이 함몰되었습니다. 큰 전투는 아니었지만 연전연승하던 왜군의 어떤 진격에 큰 충격을 준 중요한 첫 전투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천, 방포, 여러 해전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4대 해전이죠.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연전연승하던 왜군의 앞길을 감히 누가 막아! 라고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수군을 반드시 섬멸하리라! 라고 하는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이렇게 외선을 모아서 집결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섬멸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순신은요, 적선을 먼 바다로 유인한 후 우리가 포위 집중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승산이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하객진 전법이죠. 하기 날개를 핀 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일본 배는요, 회전 반경이 커서요, 쉽게 제자리에서 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약해서 우리나라 배랑 부딪히면 쉽게 부서졌죠. 특히 판옥선은요, 이 일본 배보다 좀 높아서 일본이 이렇게 당시에는 다른 배에 건너가서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치고받고 싸우는 전술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배가 이제 높잖아요. 그리고 거북선은 더군다나 이렇게 철갑을 두르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쉽게 송곳인데 어떻게 올라와요? 그죠? 올라올 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들은요, 한 포를 실을 수 있어서 사격하고 회전이 빠르니까 또 돌고 사격하고. 근데 일본은 한 포를 실을 수 있을 만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좀 약한 배였거든요. 이런 우리 어떤 바다의 지형과 일본 배의 단점, 그리고 우리 거북선과 판옥선의 장점을 잘 활용한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이 한산도 대처배를 73척 중에 42척을 격침시키며 17척을 납포했다. 그래서 세계 4대 해전의 역사에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협상이 결렬되고 일본은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수군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바로 이순신이죠. 이순신이 있는 한 일본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이순신을 제거할 간계를 꾸미게 되고요. 당시에 그 앞서서 원균과 전쟁의 공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게 되면서 인간적인 불화가 있었는데 이때 원균의 모함과 일본의 간계에 휘말려서 이순신이 서울로 압송되고 투옥되게 되죠. 사실은 고니시의 부하였던 이중간첩이었던 요시라가 경상우병사인 김응서에게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어느 날 언제 어느 시에 어디 앞바다에 가토 부대가 올 것이니 조선 수군이 나가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정보를 흘리게 되죠. 이순신은 이 정보가 거짓 정보임을 압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것을 믿고 이순신 보고 출정을 해서 수군이 막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출정 명령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이게 정말 잘못된 정보인 것을 알았기에 출정을 망설이다 뒤늦게 출정을 하게 되고 이것을 원균이 장계로서 보고하기를 그러니까 나라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보고하게 되면서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의 그 자리가 파직되게 되고 원균에게 인수인계하고 서울로 압송되게 되죠. 물론 훗날 다시 이순신의 결백이 증명되게 되고요. 사면되지만 권율의 장군인 그 맨 아래 부하죠. 백의종군 병졸로서 일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순신이 아픔을 겪기도 했었었죠.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던 원균은 하지만 일본의 유인작전에 휘말려서요 7천량 해전에서 크게 배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으며 본인도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가 아니라 삼도 수군 통제사구나, 그죠? 거기에 임명하게 되면서 다시 이끌게 되는데 이제 남아있는 병사를 모아봐야 고작 120여 명, 그리고 남아있는 배는 12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장군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며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한 명이라 하더라도 1000명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멋있는 카리스마를 보이시면서 결국은 명량이죠. 빠른 울돌목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일본의 배를 133척을 상대로 12척의 배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기적적 싸움이 바로 명랑해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이순신은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고 후퇴, 퇴각할 것을 위해서 모아져 있던 부산 바다 앞바다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 배를 조각배 하나라도 나는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고 쫓아가게 되면서 노량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순신이 전사하게 되면서 죽음을 앞두면서까지도 상황이 급변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순신의 어떤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이순신의 조카였던 이분이 쓴 그 행적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의문점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저게 유탄에 맞았다라고 하지 그 부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야간 해전을 전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23번 싸워서 23번 모두 승리를 이끈 이순신인데요. 단 한 번도 야간 해전을 뛴 적이 없는데 노량해전은 야간 해전이었다는 점이 좀 이상하고요. 특히 이순신이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묘사한 상황을 보면은 이순신 주변에 몸종과 큰 아들과 그다음에 조카만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수군 통제사면 굉장한 장군이잖아요. 장군 중에서 제일 높은 장군인데 그 장군 주변에는 많은 호위병들과 장병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평상시에 가족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적도 없는데 몸종과 큰아들과 조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믿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죽은 지 80여일 만에 장사를 치른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문점을 내세우게 되면서 사실 이순신이 죽고 나서 16년 뒤에 묘를 이장하며 하게 되는데요. 이 묘를 이장하게 될 때가 진짜 죽은 게 아니냐. 사실은 선조가 이순신을 극도로 미워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이순신은 자신이 또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걸 예견했었기에 가솔들과 함께 야간에 죽음을 위장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순신 자살설이 또 설득력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기록에 보면은 투구를 벗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의 유탄이 날아오면 당연히 쓰고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투구를 벗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을 봐서는 아마 자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임진왜란은 이순신의 활약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가던 왜군의 승리를 딱 막아서게 되는 중요한 전투이기도 했었고요. 또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의 어떤 뛰어난 전술 그리고 숭고한 어떤 인격 그다음에 뛰어난 이런 전략 전술 구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의 활약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어떤 영웅으로서 감히 말할 수 있는 만큼 아주 멋지고 훌륭한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수군 제독이죠. 진린도 이순신을 평가하기를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재주를 가진 분이 바로 이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높게 칭송했습니다. 물론 유성룡도 징비록에서 이순신은 자기 몸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뛰어난 충성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난 이순신, 이를 모함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좀 졸장부다, 간사하다, 악인이다라고 알려진 원균, 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대대로 무반을 많이 배출했던 무반의 가문으로 보여지는 원균에 대한 성장 과정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154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순신보다는 5살이 좀 많았고요. 무과도 먼저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진족을 토벌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592년 경사 우병사로 이렇게 특전되게 되면서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가 임진왜란 발발 전인 3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경상 좌수영의 장군과 병졸들은 이미 다 도망갔었고요. 이러한 상황은 원균의 부하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도망가고 몇 병사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원균은 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퇴각하여서 조정의 장계를 급파 보내고요. 이순신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20여일 만에 이순신이 원군을 파병하여 드디어 원균의 그 수군과 합세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원균이 약간 이순신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 안 좋았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적어도 첫 전투였던 옥포해전에서 원균의 활약은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선조수정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은 원균이 그 이운용과 그다음에 우치적으로 하여금 선봉으로 삼아서 외선의 30여 척을 격파하니 적들이 막 도망가고 살아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은 무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전황을 선조가 물었었는데 그 전황을 전달하는 신하조차도 원균이 외선의 30여 척을 격살했다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선조가 이순신과 함께 더불어 원균의 공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에서도 원균의 활약이 있음을 우리가 임진전란사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순신의 공로가 인정되면서 이 원균보다 약간 높은 지위죠. 바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면서 나이도 좀 어리고 자신보다 경력도 낮은 이순신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서 약간 조금 더 불편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수군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이 서로 원균과 함께 연합작전에서 전쟁을 이끌었는데 이 전쟁에 대한 공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유재란 때 왔을 때 아시다시피 이순신이 이제 원균의 모함을 받아서 서울로 투옥되고 그걸 이어받아서 칠천량 해전에 나가서 패전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칠천량 해전에 나가기 전에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정에서는 수군과 육군이 이렇게 동시에 나갈 것을 주장했던 원균의 의견을 묵살했던 거죠.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정에서는 아니다. 수군이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원균의 건의나 계획이 다 묵살되었고요. 심지어는 권율에게 곤장형이죠. 이렇게 매를 받고
맞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반강제적인 입장에서 칠천량 해전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은 어떻게든 조선을 물질리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각오로 600여 선의 대선단을 이끌고 온 상황이고요. 원균이 이미 칠천량 해전을 나갈 때는 약 고작 해봐야 130여 척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유인작전에 휘말려서 대패하게 되면서 전사했던 거죠. 하지만 단순히 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순신을 모함했어! 라고 하는 그 표면적이고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원균이 정말 나쁘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역사를 배우는 우리들의 올바른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원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선생님 이순신을 폄하하려고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항상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요, 폭넓은 시각에서 그리고 또 원균과 이순신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다각도로 정말 그랬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활약으로 임진왜란으로 승리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예스.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 숭고한 인격, 탁월한 전투력, 리더십 두말할 것도 없죠. 영국의 해전사 연구가인 발라드는 넬슨 제독과 감히 견줄 만한 사령관은 없다. 하지만 반드시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동양의 해군 사령관인 이순신이다라고 할 만큼 매우 크게 칭송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 그렇다고 해서 그와 불화가 있었던 원균이 반드시 역적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선인과 악인, 영웅과 졸장부 이러한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다양한 시각에서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순신과 원균의 라이벌 역사 인물열전 마칠까 합니다.